조선 후기 민영 수공업의 발달. 이미 그 전에 조선 초기에는 이런 관영수공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수공업자들, 너는 손재주가 좋은데 뭐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이러면서 수공업자들을 이렇게 국가기관에다가 이렇게 종속시켜가지고 이렇게 공장안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장인이다, 이렇게 공장안에 딱 등록시켜서 너 몇 날 며칠까지 요만큼 만들어,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부렸던 관영수공업이었다면, 이제 조선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으로 바뀐다. 이제 민가에 너가 필요한 물건을 이제 민영수공업으로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 국가에다가 어느 정도 세금만 내면은 만들 수 있게 되는, 약간 풀어줬다는 거죠. 왜냐면 수공업 그런 물건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왜냐면 장시가 생기고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물건들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드는 이런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개인이 만들게 됐다. 그래서 민영수공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민영수공업의 발달 쫙 보면 이 민영수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가 대동법 실시. 대동법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이런 수공업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대동법이 꼭 그렇게 특산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화문서, 뭐 강화도 화문서, 뭐 이런 거, 담양의 죽제품, 이런 것도 국가에다가 바쳐야 되는 하나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쪽에서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거 잘 만드는 그 지역에서 사다가 냈다라는 거죠.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이제 국가에다가 쌀이나 화폐나 천으로 내면 공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사다가 내. 그럼 어딘가에 가서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팔기 위해서 막 죽제품을 만든다던가, 뭐 목기, 나무로 그릇으로 목기를 만든다던가, 뭐 화문석을 만든다던가, 그런 그 전문가들, 수공업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동법 실시가 여기 포함이 되고, 돈을 주고 상품을 사고 파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다라는 거. 이제는 이 상품화폐 경제는 뭐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급자족 경제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급자족은 아빠 집신 만들어줘, 막 떨어졌어, 그럼 알았어, 한 이틀 걸린다, 그래서 아빠가 막 따가지고 집신을 만들어. 그렇게 자급자족을 했다면 지금은 집신이 필요해. 그러면은 돈을 주고 집신을 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 경제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화폐로 상품을 사는 그런 경제가 발달하니까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 그리고 이제 도시의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거. 요거는 왜 여기 관련이 있냐면, 그전에는 도시가 뭐 발달이 되지 않고 다 농촌에서 자급자족을 했다면 이제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는 땅이, 이렇게 농사짓는 땅이 별로 없고 상업이 발달하고 뭐 뭔가 무슨 그런 도시만의 산업이 있잖아요. 산업, 그런 식으로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품이 많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동법, 상품화폐 경제 발달, 도시 인구의 증가로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품의, 이런 여러 물품의 수요가 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거가 아마 공무원 한국사에서만 나올 수도 있어요. 납포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납포장. 물품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납포장이 나타나요. 납포장. 아이고, 펜이 잘 안 나오냐. 납포장이 늘어났다. 납포장도 증가했다. 납포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개인 수공업자예요. 근데 개인 수공업자인데 국가에다가 뭔가 어느 정도 장인세를 납부하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납포장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나는 칼을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야. 칼을 막 열심히 만드는 칼 납포장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칼을 만든 것만큼 국가에다 그거에 대한 수입만큼 이제 세금을 내고, 장인세. 우리도 뭔가 이렇게 뭐 내가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이 잡혀서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뭐 사업소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대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수공업자를 납포장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납포장은 쉽게 말해서 민간 수공업자예요.
민간 수공업자. 민간 수공업자가 다양한 물품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뭐 비녀를 만드는 사람, 댕기를 만드는 사람, 뭐 집신, 뭐 각종 옷, 뭐 농기구, 무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납포장들이 나타나고 물품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수공업이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을 하니까 이 규모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부업식으로 집에서 이제 엄마가 열심히 막 집신을 만들고 아버지가 만들고 우리 가족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막 밤새 만들고 막 이래가서 일주일 동안에 집신 100개를 만들었다. 뭐 요 정도라면 이제 그 규모가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집신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그러면은 집신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지푸라기가 좀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필요한데 우린 돈이 모자라. 그럼 누군가가 투자를 하는 거야. 우리 좀 대대적으로 집신을 만들어 볼까? 우리 약간 나이스 막 이런 식으로 나이키 약간 우리는 좀 남들과는 다른 쿠션 있는 집신을 만들어 보자고 매듭의 종류를 다르게 해볼까? 특허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좀 집신의 그런 지푸라기도 좀 좋은 지푸라기를 쓰고 좀 고급 노동력을 쓰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돼. 그랬을 때 그 투자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 투자자가 파는 사람이 투자를 직접 하는 거야. 나는 집신을 파는 판매자인데 너무 집신을 잘 팔아. 근데 집신을 팔려면은 그거를 물건을 대줄 수공업자가 필요하잖아. 이 상인이 돈이 일단 많기 때문에 먼저 수공업자한테 투자하는 거야. 너네가 만들 지푸라기랑 뭐 노동력, 노예들, 뭐 노비들을 대줄게. 그래가지고 너네한테 미리 내가 투자를 하고 물건을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미리 대금을 선불로 지불한다.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매뉴팩처라고 하는데 대량 생산이라고 하죠. 매뉴팩처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 그래서 물품의 수요가 많아지고 개인 납포장도 막 나타나고 하니까 전보다 수공업이 훨씬 더 활발해진 그런 상황에서 선대제 수공업이 등장을 합니다. 선대제 수공업이 등장한다. 이렇게만 쓸게요. 선대제 수공업이 나오는데 요거가 많이 중요하죠. 선대제 수공업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상인이 돈을 먼저 미리 수공업자에 투자하는 거야. 재료도 사고 뭐 노동력이 모자라면은 노비도 좀 사 이래가지고 돈을 대주고 나중에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자금을 받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인들이 하나의 물주가 된다는 건데요. 이제 투자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의 근데 조선시대 때 물주라는 개념이 꼭 상인의 그 돈 대주는 물주보다 사실 물주라는 그 개념은 오히려 그 광산에서도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주라는 용어 쓰지 마시고. 그래서 공인하고 이 상인들에게 미리 뭐 자금과 아니면 혹은 이 사람들이 직접 원료를 주는 거야. 원료를 제공받는다. 원료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대제 수공업은 공인은 대동법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일부 상인들한테 미리 자금이나 원료를 지원받아서 물건 만드는 거. 이런 거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고, 이 선대제 수공업의 의미는 뭔가 이런 수공업이 상인들의 지배를 받았다.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팔기 위한 나의 수입을 위한 수공업이었다면 그런 전문 수공업자들이 상인들한테 존속돼서 상인들한테 돈을 이미 받았잖아. 예속돼 버렸잖아. 그래서 이런 상인들의 자본을 받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 개인 수입을 위하면 나 오늘은 피곤해. 잘래. 오늘 집신 못하겠어. 아몰랑 이러고 자버리고 막 대충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서 갖다 팔죠. 하지만 내가 미리 이미 자금을 받았어. 투자금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원료도 받았고 그럼 몇 날 몇 시까지 만들어 주시게 이렇게 했으면 잠도 못 자고 거기에 대한 물품을 내가 납부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뭔가 좀 더
근대 산업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대단한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자본의 이런 지배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량 생산을 이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맹아가 우리나라 근대 태동기에 조선 후기에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자본주의 맹아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고 조선은 망해가고 있었고 후진 나라였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었다라는 걔네들의 식민사관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반발해서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공업이나 상업 쪽에서 이미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고 너네가 우리나라에 침략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스스로 자본주의라는 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하고 있었고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만 내비둬도 우리도 근대적인 근대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대지 수공업으로 주로 만들었던 물품을 뭐 얘기를 한다면 적어두셔도 좋아요. 그때 제일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수요,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화폐도 수공업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도 뭐 종이로 찍어내지만 그때는 이제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이렇게 재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동전을. 이것도 수공업입니다. 수공업자가 만들어요. 화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상평통보인데 그리고 뭐 화폐 그리고 각종 무기라던가 농기구, 철물 뭐 이런 거. 그래서 선대지 수공업으로 만들었던 것들은 우리가 흔히 철물점이라고 요즘에도 있잖아요. 철로 만드는 모든 거를 파는 곳이죠. 지금도 철물점은 필요해요. 개목걸이 같은 거 살 때, 뭐, 철물점에서 뭐 이거 뭐 열쇠, 뭐, 많이 철로 된 거 많이 팔잖아요? 그냥 철물, 화폐, 종이. 요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공업, 이게 선대지 수공업으로 대규모로 행해졌다. 종이를 막 엄청 만들고. 이때 화선지죠. 자, 그러면서 선대지 수공업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독립수공업으로 결국은 만들어져요. 요거를 17, 18세기 여기다 써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지금 17세기, 18세기에 선대지 수공업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결국 18세기 후반에는 이제 선대지 수공업에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상인이 이렇게 좀 만들어주게 라고 맡기고 그 사람한테 찾으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내가 생산해서 내가 팔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인이 수공업을 아예 고용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돈이 많이 벌게 된 좀 성공한 수공업자가 아니 그냥 내가 직접 팔지 뭐 내가 상인이 된다던가 상인을 내가 고용하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역이용해서 결국은 그냥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파는 독립수공업이 등장해요. 사실 이게 맞는 거지. 이제 핸드메이드로 바로 만들어도 바로 파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중간에 유통 과정이 많으면 점점 마진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옷을 사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요즘 쇼핑몰에도 자체 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체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바로 팔면 내가 원가가 4,000원밖에 안 들어서 뭐 10,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내 마진을 남길 수 있어. 하지만 원가가 4,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 도매업자 또 두 번째 도매업자 또 마지막에 소매 이런 식으로 계속 유통이 자꾸 있다 보면은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게 되었다. 직접 생산하고 바로 판매하게 됐다. 근데 이게 제일 좋아. 왜냐면 재고도 없잖아요. 이제 뭐 안 상하거나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팔리는 만큼 만들 수 있으니까 재고 파악도 제일 좋고 직접 생산하고 판매했다. 이리로 갈수록 뚱뚱하게 보이는. 직접 생산하고 판매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잠깐 여기를 좀 당길게요. 좀 더.
자, 조선 후기 민영수공업의 발달은 대동법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얼마큼 수요가 필요했어. 물품 수요가 늘어나니까 개인 상공업자, 납포장은 포를 납부하는 장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세를 납부하는 그런 개인 수공업자들, 민간 수공업자들 생기고, 이제 뭔가, 공인과 상인들한테 미리 자금과 원료를 지원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선대진 수공업이 유행하다가, 이제는 아예 더 크게 독립수공업으로 등장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은 선대진 수공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흐름을 좀 파악해서, 선대진 수공업, 독립수공업,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는 그냥 관영수공업이었다가 민영수공업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느냐. 그래서 이제 납포장이 나타났다가 선대수공업, 독립수공업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흐름을 파악하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광산을 필기를 해야 되는데 산이 좀 약간 애매하게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쓸게요. 요거는 필기를 쭉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필기할 거는 요 바로 밑에다가 민영광산의 증가해서 쭉 쓰시면 됩니다. 민영광산이 수공업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수공업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 뭐 철광석 이런 것도 광산에서 캐야지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광산이 결국에 광산물이 요거의 원료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랑 바로 이 밑에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딱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조금 이렇게 위아래로 긴 걸 사면 좋은데 어차피 앵글에 요 밑으로 가면은 안 보이거든요. 내가 막 이러고 필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칸이 좀 작다라는 거. 내가 글씨를 좀만 작게 쓸걸. 자,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했으니 이어서 민영광산의 증가, 민영광산의 발달. 당연히 조선 후기겠죠. 쓸게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민영광산의 증가. 자, 민영광산. 이것도 이제 광산이 그전에는 국가에서 좀 그런 채굴을 신경 쓰고 국가 위주로 했다면 이제 개인 광산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자, 민영광산이 왜 증가할 수밖에 없었냐면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어요. 임진왜란과 이제 호란 때 우리나라가 이 무기의 부족함을 막 깨달은 거야. 우리가 무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무기를 좀 개발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게 모자라는구나. 내가 이걸 방송 전에 항상 넣는데 까먹었네 오늘.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좀 용액 보충 좀 하고 할게요. 모자랐구나 이게. 뭔가 펑펑펑 나와야지 잘 써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양난 이후에 임진왜란, 호란, 양난 이후에 이때 우리가 뭘 느꼈냐면 조총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조총의 그 위력. 그래서 일본의 조총의 위력에 우리가 임진왜란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총을 만들고 미리 조총으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막 국가에서 막 조총 붐이 일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거는 좀 어려운 용어라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올 거예요.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갑읍 월과 군기법. 갑읍에서 월과 군기법이란 건 뭐냐면 각 읍에서 이제 충당할 무기양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읍에서 조총을 무조건 너네가 각 읍마다 몇 개는 가지고 있어라. 전쟁 날 걸 대비해라. 뭐 이런 거지. 근데 가지고 있는데 니네가 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구입하든지 알아서 하고 일단은 그 동네마다 조총을 몇 개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조총을 이제 동네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난 이후에 조총 생산을
많이 했어야 했고, 조총 생산력이 좀 늘었고, 이런 무기, 각종 무기들, 뭐 비격진천류부터 해가지고 뭐 대포, 화포, 뭐 신기전 많죠. 뭐 활, 뭐 무기 생산, 이런 조총과 무기 제조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화살표 위로 하고,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광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철광업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철광업뿐만이 아니라 무기 하면은 그 조총을 할 때 그 조총에 들어가는 화약 있잖아요. 그 화약이 바로 유황입니다. 그래서 유황을 캐야 돼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유황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청나라부터 수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열심히 캐다 보니까 유황광을 몇 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유황광을 발굴하게 돼. 그리고 철광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철광업과 유황광을 발굴하는데 이제 좀 열을 올리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 제가 필기 짠 게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깔끔하게 필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필기에 집착한 사람인데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쓸 말이 너무 많아. 자, 아무튼 그러고 이어서 이튼 철광석은 그렇게 또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양난 이후에는 그 뒤로 또 그닥 전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무기의 제작보다는 이제 은광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은광업이 엄청나게 발달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은을 원했냐면, 뭐 본인들이 장신구로 은을 만들고 뭐 그런 거보다 청나라의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와 교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청과 교역이 많아졌어. 이때 우리나라의 막 시장도 발달하고, 이때 청나라에 좀 특이한 물건들, 외국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은으로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마치 요즘의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화폐. 여기서 청의 교역이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의 수요도 같이 늘게 됐다. 그래서 은광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래서 은광업이 발달을 하니까, 은광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은광을 막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은광을 개발해서 은을 캐면 그 대신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좋으니까 국가에다 그 대신 세금을 내라 라고, 이때 은광업 때문에 설점수세제라는 걸 실시를 해요. 설점수세제. 여기도 좀 이 설점수세제라는 용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효종 때 설점수세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점수세제는 뭐냐면, 민간인도 어느 정도 강생을 채굴하게 해주겠다. 그치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납포장처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점수세제는 민간인이 광산을 채굴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필요해주는데, 그 대신 세금만 내면 된다.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라는 게 설점수세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은광이 엄청나게,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점수세제를 시행하게 됐다. 요게 매우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풀어줬다. 이제 은광이 하도 많이 생기고, 국가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만 캘 거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설점수세제 중요합니다. 설점수세제는 세금만 내면은 은광을 개발해도 좋다라고 풀어줬다라는 거. 자, 그럼 설점수세제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게 뭐냐면, 설점수세제 이런 용어가 나와요. 별장 수세제. 그러니까 별장 수세제는 여러분, 설점수세제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데, 그거를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이렇게 대행해주는, 대신 걷어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별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별장이 하나의 관직 이름입니다. 별장. 별장은 수세 대행인이에요. 세금을 대행하는 거. 왜냐면 이제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 거야. 이제 막 너무 은광 개발이 활발해지고, 은광의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너무나 많은 은광들이 생겼어. 그래서 그 은광의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국가에다가 대행해주는 사람이 바로 별장인데, 이 별장은 보통
좀 돈이 많은 부상대구가 이걸 맡았다라는 거, 국가에서. 그러니까 부상대구는 부유한 상인, 대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들이 수세 대행이 됐다라는 거, 별장 수세제. 자, 근데 이렇게 별장 수세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 그냥 밤에 몰래 채굴하는 거야. 세금 안 내려고. 더 이득을 보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 수세를 국가가 하고 세금을 내라, 은광을 개발하면 세금을 내라라고 했는데 안 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물론 사채가 여전히 성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개인이 채굴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몰래 채굴하는 걸 잠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화살표를 한 다음에 잠채가 성행했기 때문에 잠채가 성행하고 얘네들 세금을 안 내는 대신 우리의 잠채를 좀 눈 감아줘라 하면서 누구한테 결탁을 하냐면 수령하고 결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령이 차라리 그럼 세금을 걷어라 해서 수령수세제로 바꾸게 돼요. 수령수세제가 확립됐다. 여러분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막 어려워지죠? 여기가 원래 어려워. 내가 여기서 어제 졸았던 거야. 아우 짜증나. 은광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내가 최대한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공무원 한 곳에 공부하신 분들은 요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그 책이라든지 더 자세히 나온 거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것만 외워라 라고 하기에는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수령수세제를 확립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자체를 정리하면서 외울 때 이해를 해야지 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설점수세제를 시행했는데 이 세금을 걷는 대행인이 별장이어서 별장수세제로 잠시 이름이 바뀌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채굴하는 잠채 아시죠? 몰래 채굴하는데 얘네들이 누구랑 결탁하면서 하냐면 수령한테 잠깐 봐줘 이런 식으로 수령한테 막 돈을 먹이고 잠채를 하니까 그러면 수령이 세금을 걷어 이런 식으로 수령이 뒤를 못 받아주게 이렇게 수령수세제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에 그 수령수세제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제는 진짜로 그런 은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인들이 직접 이제 광산을 개발하게 됩니다. 은이던 금이던 철강석이던.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세금을 걷다가 나중에는 조금 또 자유롭게 완전히 풀렸다는 거. 직접 투자하게 됐다. 상인 물주에 직접 개발, 직접 광산을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전에는 민간인이나 개인이 은광을 막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네들을 하나하나 세금 걷기도 힘들고 또 애들이 막 몰래 세금을 막 안 내고 몰래 채굴하고 막 여러 문제가 생기고 이거 수령이 걷어 그랬더니 또 수령도 걷어가지고 약간 삥땅치는 문제도 있고 너무 복잡스러워지니까 차라리 대기업에서 해라. 그냥 좀 광범위하게 좀 약간 그런 좀 돈이 많은 상인들 있잖아요. 되게 좀 많은 투자금을 갖고 있는 상인 물주들 걔네들이 직접 그냥 광산 개발을 하고 걔네들이 직접 또 물건을 만들고 약간 대규모 광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광산 개발을 했고 이 상인 물주는 주로 부상대구 같은 되게 부유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광산 스케일이 훨씬 커졌다. 그래서 광산이 훨씬 더 확대되었고 이런 개인 이제 민간 광산 채굴했던 사람이 여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광산이 확대하고 막판에는 금광 개발까지도 많아졌다. 금강도 많이 개발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인물주가 직접 투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심플하게 지금 정리한 거고 사실 군문하고 영문이 호조랑 싸운 부분이라던가 철강업 부분에서 은광업 부분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적었지만 호조와 군문 영문이 서로 싸웠던 부분하고 호조가 독점점, 설점, 수세권을 확립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설명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주가 직접 개발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물주제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물주제. 자, 여러분들 은광 개발 부분에서 중요한
물주제. 물주가 직접 개발한다 해서 물주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 제목만 좀, 뭐랄까, 단어만 좀 정리해서 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철광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조총 생산 때문에 철광업이 발달했다만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은광업이에요. 은광업은 설점수세제를 하다가, 이 설점수세제에서 세금을 걷는 그런 대행인 별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별장수세제가 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체가 성행하니까 세금을 그러면은 수령이 거더라. 그래서 이제 설점수세제, 별장수세제, 수령수세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직접 물주가 직접 개발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 거의 19세기 이제 그쯤에 물주제로 바뀌었다. 결국엔 물주가 했다. 이 말은 쉽잖아요. 결국은 돈 있는 것들이 직접 투자했다라는 거야.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죠. 일단 자본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물주제로 바뀌었다. 오케이?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서 그런 상업의 발달, 사상의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업은 요 정도인데 저도 요 부분을 더 이상 어떻게 재밌게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최대한 저는 필기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국사 자격증에도 그렇게 요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흐름으로 파악을 하시고 순서는 좀 외워주세요. 설점수세제, 별장수세제, 병, 수, 물 뭐 이렇게 외우시던지 설점수세제, 별장수세제, 수령수세제, 물주제로 흐름이 파악이 됐다. 그 이유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